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안전벨트를 좀 단단히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두 번째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환율과 물가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또 외환 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 강도에 있어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시사를 한 만큼 앞으로 또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힌트도 좀 얻어볼 수 있었는데요.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물가는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좀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강점을 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 그리고 증시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좀 포트폴리오 지키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진단쇼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오늘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찾아와 주신 많은 분들 또 댓글창에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인사 나누는 시간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마당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태리님도 오셨고요. 황희석님도 오늘도 역시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퍼플한트님, 준호님, 앞산솔님, 서단계 1년차님도 모두 찾아와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러브수기님, 마그마님, 이지훈님.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창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해주고 계신데 이 안에서 또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정학적인 리스크도 다시 한번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좀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가 되면서 지금 G7 쪽에서도 러시아 편을 드는 것보다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편을 들어주겠다. 이쪽에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온 바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미쳐질 여파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어떤 섹터들이 좀 이렇게 말하면 약간은 좀 그렇겠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또 타격을 받을 만한 섹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국내 증시가 받을 만한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최명훈 전문가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런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게 될지도 궁금하고 대응 방법도 좀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권 시장에 악재로 노출될 때 가장 크게 악재로 반영될 때는 파급 효과가 클 때는 모르는 어떤 게 발생됐을 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악재들은 실제로 악재로 작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지만 굳이 그 변수로 인해서 악재가 반영됐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전체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악재는 2월달 벌써 작용이 되면서 관련된
공급 차질이 심화돼서 물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전체 시장에 이미 대다수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장기야 러시아 쪽에서 기본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도로 보면. 그럼 장기전으로 간다는 것이지 이제 단기에 끝나진 않을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후는 더 고조되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반전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반공세가 강해서 러시아가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땅도 일부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요, G7도 그렇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여러 가지 물자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지원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힘이 더 강해질 수가 있으면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러면 결국 러시아가 국내적인 수세라든지 전쟁 수세, 국내적 정치적인 수세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핵카드를 꺼낸다든지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있지만, 핵 전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론 100% 아니라는 보장 없겠지만 누구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험을 그것을 가정해서 우리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틀린 방법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1920년대 미국의 이제 본격적인 경제가 시작되고 주식시장 시작됐을 때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별별 거 다 겪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계속 올라와 있죠. 물론 빠졌다가 IMF도, 우리나라가 IMF도 겪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도 겪고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단기적으로 현재 만약 그런 우려를 계속 불안 심리 때문에 핵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가 주식을 하다가 손절하고 그만둔다든지 안 한다면 그럼 시장이 나쁠 때 떠났다가 다시 좋을 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끊어서 딱 생각을 하면 수익을 내면 좋고 나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대로 FM대로 돈 버는 FM대로 그냥 주식을 하게 되면 늘 주식은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든지 시장이 문을 닫았다 다시 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어떤 큰 핵전쟁 여러 가지 번져줄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시장을 떠난다든지 그거보다는 오히려 감망을 하고 있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더 이상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의 파급 효과, 악재로서 파급 효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거의 확률상 90%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관련된 전쟁 관련된 예를 들어서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주가도 벌써 다 꺾여 있습니다. 대다수 단순하게는 대형주를 보더라도 LG 넥슨이다. 그러면 넥슨도 벌써 7월 9월부터 꺾여 있고요. 고점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냥 계속 추세 하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세는 여기서 보시면 마무리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시켜서 빠진 것은 수급으로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떤 악재 때문에 방산주라도 이런 것을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을 다시 사서 수익을 내겠다. 그것은 이미 뒷북 투자다. 이게 어떤 얘기는 하면 물론 핵전쟁 나면 그건 장이 끝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정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잠깐 단기적인 반등을 위해서 한다. 그럼 보시면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 없던 게 와가지고 주가가 10배씩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 2020년도. 그러고 나서 내려왔을 때 다시 재확산되고 제2의 팬데믹이고 그래도 주가는 잠깐씩 올라가지 끝없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큰 이슈가 나오고 이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세가 하락됩니다. 이것은 투자에 대한 생리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어진 악재는 벌써 이미 다 반영이 된 상, 그 이상의 악재가 반영이 되려면 어떤 핵전쟁이든지 핵을 쏜다 이런 거겠죠. 그것은 가정을 자체를 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대응을 하는 게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변수, 정말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변수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틀린 방법이다. 그래서 그보다는 관망을 하고 이제는 그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도 좀 불안감이 조성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섣부르게 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서방 국가들 간의 관계도를 좀 봤을 때 지금 한 달 새 포격전에서 핵 위협으로 급전환됐다 이런 보도들이 좀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G7 긴급 정상회의에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대한 이슈가 좀 논의가 됐는데 앞으로 이 나토 쪽에서도 나토의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이런 기류와 관련해서 안건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저희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이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또 막 높은 가능성은 아니기 때문에 예의주시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섣부르게 행동은 조금은 보류를 해보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지훈님이 보내주신 이수화학이고요. 28,3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28,300원이면 거의 3만 원에 근접한 수준이라서 9월쯤에 진입을 하신 것 같고 약간의 고점에 진입을 하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손실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이거를 원금 회복까지 가능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만약에 손절 라인이 있다면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수화학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수화학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벤젠 뭐나 해서 세탁기 세제 뭐 이렇게 주로 관련된 최고의 회사인데 어떤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관련된 수혜이기도 하고요. 고체 전해질의 원료를 하는 쪽에 지금 가장 이수화학하고 한국전자연구원, 일진모터리얼즈, 삼성 SDI, 현대차 이 회사가 같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수화학이 또 특히 같이 수혜가 됩니다. 고체 전해질 만들 때 원료에 대한 수급에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장기적인 어떤 호재성 재료인데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28,000원이면 아마 최근에 9월 초나 이렇게 사셨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9월 달에 8월, 9월 달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샀을 때는 이제는 당분간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34,000원 갔을 때 시가총액 한 1조 내외까지 9천억 대까지 갔기 때문에 1조 내외. 그럼 이 주식에 1,00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것에 화학회사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올해는 600억대 영업이익이지만 내년 900억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에 있는 이익이 주가 이미 올해 9월 달까지 34,000까지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2024년 이후까지 내가 들고 있다면 2024년도 주가는 25년도, 26년도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아무리 고가에서도 실적이 계속 고성장을 하면 돌파를 하겠죠. 그럼 28,000원이라는 단가는 쌓을 수도 있는 단가입니다. 길게 봤을 때. 근데 지금 22년도 사가지고 앞으로 2, 3년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늦게 사신 분인데. 그럼 단기로 사신 거죠. 그래서 이 재료가 장기적인 재료를 가지고 투자는 단기 투자를 하니까 이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좀 길게 한 1, 2년 정도를 뒤를 보고 하는데 주가가 본격적으로 막 폭등 시세를 움직일 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들어가면 차트를 공부해서 기술적으로 공부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매매를 하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22,000원이니까 28,000원이니까 얼마 내려오진 않아. 6,000원이니까 20% 정도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다른 종목이나 비슷하게 내려왔다. 뭐 요즘 뭐 일동주도 사도 1, 2주 만에 20%는 뭐 한 달만 내려온 건 일도 아니에요. 그죠? 많이 빠진 상태에서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이제 20%밖에 안 빠졌으니까 다른 종목은 뭐 3, 40%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조차 또 3, 40%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가 보시면 많이 실렸죠. 이렇게 실리고 나서 했으니까 팔아먹은 거죠. 올라가면서. 그럼 다시 이 가격까지 2만 3만 이상 가려면 여기에서 있던 호재성 재료보다 더 큰 호재성 재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중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25,500원 정도, 25,000원 25,000원은 올라가게 되면 손절을 하고 다른 거 가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저는 18,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20% 현재 가격에서. 그러면 그때는 손절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중을 10% 추가를 매수해서 단가를 2만 2, 3천원으로 맞추면 현재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든지 수익으로는 가기 당장 힘들다. 만약에 난 단기로 들어갔는데 물렸다 그럼 25,000원 가면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가시고요.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가일근 갔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제 박스권에서 박스권 기본적으로 22평선 다 내려왔으니까 모든 주식들이. 그러면 정상적 다른 주식처럼 하면 이것도 16,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안 내려올 것 같지만 테마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그때 손절은 그때 기회하든지 아니면 내년까지 들고 간다면 많이 폭락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면 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화학 관련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수화학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고 매도 타이밍 또는 대응 전략을 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활발하게 카카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주가가 오늘도 1%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 이 문어발 때문에 좀 카카오를 향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주가가 많이 힘을 내려면 많이 도와줘야 할 텐데 왜 자꾸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올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 좀 카카오의 주가도 예전처럼 투자 심리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암울해서.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달마당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47,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우선은 비중이 늘어난 이유가 물타기를 한 가격이 47,000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할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들고 갈 기간은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아마 시간적인 여유는 좀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전망만 괜찮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 괜찮을지와 함께 전체적인 전략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동박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뭐 삼성폰드가 갖고 있죠, 대주주는.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동박 회사 중에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직 생산 유럽의 전전 기지에도 제대로 생산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산 쪽이. 워낙 어려운 동박은 반도체 기술, 양자 기술이 들어가서 마이크로미터 기술, 지금 뭐 1.5 마이크로미터까지 최고 기술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의 동박은 뭐 6 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술은 기본적으로 양자 기술은 아주 어려운 기술이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산업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는 다른 업체들이 신규로 돈 있다고 들어오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솔루스 첨단소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동박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큰 양산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양산이라는 건 경험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생산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보고, 가급부터 그건 알고 있는 상태였죠. 기존에 뭐 동박 쪽 그냥 일반적인 IT에 들어가는 박은 그냥 전해 동박이 아니라 아변 동박, 그냥 구리를 얇게 눌러서 하는, 그래서 뭐 IT 기계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2차 전지처는 물론 배터리도 아변 동박도 많지만 중국 같은, 그런데 실제로 전해 동박으로 가야만 마이크로 기술을 적용하고, 그래서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그럼 보시면 2022년도에 공장도 증설하고 신규 만들고 있는데, 영업 적자가 72억,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62억. 그러면 2020년도 300억이 났다고 했을 때 이게 끝없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증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10만이고 5만 이상이고 계속 고평가라고 숱하게 말씀드려도 그냥 막 사게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하기 아주 쉬워요.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더 빠른 큰 수익과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개인 투자자 영역입니다. 펀드는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을 조금만 좋으면 되지만, 개인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 없는 거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거 딱 한 종목만 사도 되는 자기의 의사결정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동박회사도 몇 개가 있죠. SK넥실레스, 일진모티를죠. 자, 그 다음에 SK넥실, 일진모티에서 솔루스 첨단, 우리나라 3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기술력이 가장 좋고 또 자금력도 좋고 양산 기술도 아주 높은 최고의 회사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걸 골라서 평가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워낙 장기 투자해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48,000에서 지금 2만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2만원 내려왔죠. 그러면 요즘 뭐 작년에 들어간 종목들은 대다수가 뭐 성장주도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이면 11만에서 3만이니까 이것은 실적이 전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적자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양산을 해봐야만 2년 뒤에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지는 저는 안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믿을 수 없잖아요, 실적을. 그래서 이것은 물 타는 게 아니다. 주가 매수도 마찬가지고, 미래가 보장됐다면 당연히 가격을 안 보고 물 타도 되고 많이 사도 되죠. 왜냐하면 대안이 있는 거죠. 솔루스 첨단 소재보다는 기술력 1등인 일진모티리즈가 있고요. SK넥실리스가 있죠. 근데 지금은 SK넥실리스는 SKC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사고 싶으면 사야지, 이것을 가지고 가격만 물 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컨센서스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보유했다가 뭐 2만원도 깨지고 그러면 그때는 뭐 물타도 성장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때는 한 10% 정도 물타서 한 30% 정도까지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할 수 없어요. 지금 상업판에서 2만원 손질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보유했다가 내 목표가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확 빠져서 물탈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거 오히려 나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시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한다. 그리고 한 6만대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면 그럼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장기 보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는데, 우선 지금 가격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한 2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타이밍을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어쩌라고 내 맘이지 님이 보내주신 SPG입니다. SPG 19,75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어제 종가에 20%를 모두 다 매수했다고 하시네요. 네, 매수를 하자마자 오늘 주가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서 싱숭생숭하다고 하시는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SPG가 최근 시장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그나마 좀 살아남았던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성장 기대감을 되게 많이 받고는 있잖아요. 시장 속에서.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을 안고 SPG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괜찮을까요?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단순하게 설정할 때 가격만 보고 설정하는 것은 심리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의 가치를 언제 몇 년 뒤의 가치가 현재 평균 주가에 반영됐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럼 이 주가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008년 7년도 정도 보면 2,000원 정도 내외 1,700원, 1,500원에서 한 2,000원, 뭐 4,000원까지 간 적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0원 내외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정도 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다 온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목표가에 온 상태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좋았을까? 그러면 뭐 로봇 테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감속기 IT뿐만 아니라 기계, 장비, 뭐 여러 가지 감속기를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전방 산업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좀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봤을 때는 22,000까지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한 5천억 정도 시가총액 내외니까 보시면 이렇게 편남 이렇게 제가 보듯이 똑같이 보셔야 되죠. 그러면 5천억 시가총액까지 갔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뭐 17배 정도 2년 뒤에 24년도 영업이익에 한 10배 정도 와 있죠. 그러면 거의 목표가는 22,000 기준으로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계 관련된 주식은 뭐 로봇 조직 뭐든지 상관없이 한 10%, 한 15배 내외 정도 이게 성장은 두 자릿수 성장하니까 15배, 17배 정도 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2년 뒤에 그럼 한 7천억 정도 시가총액 5천억, 그럼 50% 고점의 상승률 한 3만 정도밖에 상승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한 20배 정도 왔기 때문에 거의 다 반영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실적은 증가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장이 좋아지면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폭발하고 나서 주가가 빠져버렸죠. 그러면 이 가격에 돌파를 못하면 이 주식 못 가는 거예요. 2만 원. 2만 원을 돌파해서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을. 그러니까 항상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을 사는 거. 어제 샀다 그랬으니까 목표가 왔을 때 팔아야 될 때 사신 거예요. 22,000원 갔다가 반등하면 여기 딱 팔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법. 그럼 다시 올라가게 되면 2만 원 돌파해서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주식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는 파동을 알면 사도 되면 모르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17,000원 수익을 20% 먹었다가 아니면 지금 팔아 10% 먹잖아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반등할 때 사게 되면 판판이 물리게 됩니다. 꺾이고 있죠, 이미. 자, 주봉 차트도 보시면 이 거래가 실리고 있는 상태에 반드시 돌파를 해야 합니다. 2만 원 이상 돌파해야만 가지. 장이 좋아지면 오히려 이런 주식은 차익 매물에 나르고 낙폭 과대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반등할 때 팔고 나오시고요.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급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듯이 다 똑같아요. 보면 자, 딱 오니까 여기서 빠지잖아요, 주식이. 그러니까 검증 SPG도 와서 지금 빠지듯이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보시면 보세요, 여기 목표가 오니까 빠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돌파했을 때 사는 게 안전하다.
단기 매매를 하면. 그리고 회사는 좋지만 그래도 목표가 2년 뒤에 목표가에 벌써 이미 주가가 이만 왔기 시연했기 때문에 반등 시에 팔고 나오고, 그 목표가는 19,000 사신 가격이에요. 19,700원 정도. 매수가에 파시고요. 아니면 손절가는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2평선입니다. 18,5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PG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안고 진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까지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원금 회복을 1차 목표로 두시고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투자 플랜에도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봇과 관련된 감속기 관련주인 SPG를 마지막으로 이제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지만 저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게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함께 밀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서 좀 언젠가는 이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오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시장 속이지만 그래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과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켓워치 쪽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또 새로운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첨단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이 아날로그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도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런 반도체까지 수요 악화에 직면을 해서 뉴욕 증시의 반도체 업종이 최악의 한 해를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또 어떻게 해봐야 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 보여서요. 이번에는 이광무 전문가님 만나서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현지 시간 11일 기준으로 마켓워치 보도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까지 업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거의 최악의 한 해를 겪을 수 있다. 이런 좀 무서운 코멘트를 봐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미쳐진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반도체 시장 자체가요. 일단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 현재 실적에 대한 추이보다도 앞으로 이 실적 향방에 대한 걱정이 전체적인 업황을 좀 좌지우지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실적에 대한 추이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왔었고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도 했었지만은 실질적인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 디램 가격 하락이라든지 그 밖에 주요 반도체 셋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악재와 대응이 있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어제 이 미국 측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불가피한 악재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이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요 생산 거점으로 중국에 있는 이 공장 또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기술 향상에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내놓았던 수출 규제에 대한 뉴스가 가장 큰 현재의 악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연초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업황 전망에 대한 둔화가 전반적으로 한 해 동안에 반도체 업황 최악의 해다라는 해석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시사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앞으로 이 차세대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야기도 많이 드렸지만은 반도체 업황 안 좋다. 반도체 업황 해석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다만 이제 이 모멘텀에 대한 시기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을 보는 것이
지금은 아직은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모멘텀을 좀 바꾼다라면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업황을 바꾼다라면은 어떤 모멘텀을 기다려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인텔의 서버형 CPU 발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나 메모리 중심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CPU 발표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은 투자를 놓고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투자 모멘텀, 캐파 증설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텔의 CPU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시기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지난 이제 9월 말에 있었던 인텔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발표가 좀 지연됐고요. 예상해본다면은 연말 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내년부터는 이미 표준화되었던 DDR5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에 무한정 기다리는 이슈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해석처럼 업황이 어렵다라고 해석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향후에 이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까지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 미국의 중국의 수출 규제 건도요. 지금은 아직 명확한 확답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주요 기업들,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모두 다 중국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더 고지하고 난 다음에 이 법 시행에 대한 이 유예 기간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라고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악재 중인 거는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이렇게 항상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누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인텔의 CPU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새로운 뉴스가 언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멘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를 향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좀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는 하지만 우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선을 긋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진정주린이 님도 오셨고 제갈공명 님도 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상담받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광무 전문가님과 진단해볼 종목 만나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찾아와 주셨을까요? 예, 펄어비스요. 네, 펄어비스요.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3만 1,000원에 네. 500주 30%입니다. 예. 아이고, 13만 1,000원이면 지금 정말 많이 빠졌네요. 그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슈. 그래서 이거 언제 또 추가 매수라도 하면 될라는지 얼마까지 올라올라는지 또 더 떨어질라는지 손절매를 어디서 또 해야 하는지 아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정말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서 우선은 그러면 손절 라인 그리고 추가 매수 괜찮은지 그리고 전망까지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전문가님 지금 펄어비스 워낙 고점에 진입을 하셨고요. 지금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무섭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손절을 하기에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손절을 해야 할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구간에서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오를 수 있을지 이런 좀 전체적인 대응 전략과 전망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3만 원권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4만 원대이기 때문에 매수가와 현재가에 대한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1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되짚어 보신다면은, 되돌아가 보면, 지난해 연말 때 만들었던 가격대입니다. 사실 이 펄어비스에 대한 주가가 지난해 연말 때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점에서 비교해 본다라면 상당히 높은 위치였고요. 다만 이제 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주가의 향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그 배경을 가장 먼저 따진다라면은, 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긴축에 대한 과정,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들이 전반적인 이 게임주들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IT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이 이 금리 인상의 피해주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펄어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기업의 자사 게임에 대한 향방보다도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좀 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펄어비스가 좀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펄어비스가 내세우고 있는 붉은 사막이라든지 이와 같은 주요 게임들에 대한 일정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격적으로 너무나 좀 힘든 손실 구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펄어비스가 가지고 있는 게임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위치라고 생각이 됐고요. 일단은 이 경기 동향에 따라서 사실은 경기가 위축되는 과정에서는 게임주에 대한 소비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오히려 게임과 같은 좀 사행성 게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게임주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놓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이 개별 게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모멘텀, 실적에 대한 추이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 리뉴얼 됐을 때에 대한 실망감들이 있어서 주가가 내려오기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펄어비스라는 기업의 안정적인 실적을 만드는 데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는 브레이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이전에도 브레이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구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에서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시기를 기다려보자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홀딩 의견 드리겠고, 올라온다라면은 7만 원대에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7만 원대에서라도 이 주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펄어비스에서 내놓는 붉은 사막에 대한 게임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다리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7만 원대까지 회복을 먼저 기다려본 다음에 7만 원대에 왔을 때 펄어비스에 대한 주요 게임들에 대한 추이를 좀 다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7만 원까지 올라오는지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될까요? 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7만 원 구간까지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꼭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도 3분기 실적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가님이 언급해주신 이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에 대한 이 이용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 뉴스들까지 저희와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서 손실을 최대한 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게임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안 좋아져서 우려스러우신 분들 많을 텐데 저희도 최대한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고요. 44,5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그래도 진입 구간을 보면 바닥권에 진입을 하셔서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도 3분기 때까지 실적이 견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올해 이 2분기 때부터 해서 이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해왔고요. 국내외 콘서트를 진행한 만큼 실적도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 4분기 때 가장 큰 콘서트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때까지의 모멘텀을 기대해 본다면 충분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에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에 신뢰도에 대한 하락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부진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팬덤은 블랙핑크라는 연예인 그룹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4분기 때에도 대규모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은 뭐 시장처럼 크게 내려오기도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되는 종목이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꼭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자. 매수하신 가격대는 44,000원대인데요. 크게 우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더 중요할 텐데,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만약에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YG 엔터테인먼트는 그래도 어느 한 일정 간격에 대한 박스권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대략 한 58,000원 정도 위치, 55,000원 이상부터는 좀 기다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위치는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증가세가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까지 기다려보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결국에는 실적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YG 엔터테인먼트 하면 이제 블랙핑크가 떠오르는데요. 우선 블랙핑크와 관련해서는 이제 팬덤이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북미에서 티켓 파워가 점점 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실적을 눈여겨보시면서 아까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까지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YG 엔터테인먼트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은 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갈공명님이 좀 희망적인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과거 시에 보면 이런 시장의 흘러내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이상 다 갔으니까 버티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 시장 정말 흘러내리기만 하지만 나중에 좀 돌이켜 봤을 때는 이 하락 구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별별님이 보내주신 현대위아고요. 63,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소폭으로 밀리고 있어요. 0.17% 현재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는 쭉 주가가 빠지고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우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을 향한 전망을 안 좋게 평가했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대위아도 함께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견고하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의 둔화라든지 이와 같은 시장 경기에 대한 전망이 걱정이 되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량에서도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시장이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꾸준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 때에서의 실적도 양호하지 않을까. 적어도 판매량이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되더라도 환차성에 대한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분위기에서 실적은 상당히 방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생각보다는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실적 발표 시즌 때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 주신 것처럼 대내외 변수에 대한 내용들인데 아무래도 미 정부 내에서 중국에 대한 대중국에 대한 제재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주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중국 공장에서의 활동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관계 이야기로 때문에 러시아 생산 기지도 상당히 좀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악재로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면은 계속 좀 주가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대신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힘을 좀 낮추면서 북미 시장,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도 기업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악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호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은 그래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들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지금 단기간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벽한 저점이다라고 차트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저가 매수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적어도 매수가 회복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저점이 확인될 때까지는 비중 단가를 낮추는 추가 매수나 비중 확대는 지금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올라온다면은 저는 주가가 적어도 7만 원대까지의 위치는 회복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지만은 현대차 그룹이 북미 시장에서의 시장 신뢰도가 상당히 크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8만 원대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적 전환 크게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홀딩하시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과 함께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 공방도 있으시죠? 네, 오늘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요. 4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 방송을 준비합니다. 사실 제가 2주 전쯤에 이 유튜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열흘 기간 동안에 제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종목이라든지 종목을 또 새롭게 제시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시장이 2주 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은 모두 다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공개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이지만 이 안에서도 좀 알짜배기, 짭짤한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쏙쏙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진행이 되는 이 공방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다양한 종목들 함께 진단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양시장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아까에 비해서 아주 살짝 오르고는 있거든요. 낙폭을 아주 살짝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